오늘 이제 좀 하는 말이 대단히 불편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우리 사회에 적용하게 되면은 미국하고는 좀 달리 뭐 반공이라든지 안보라든지 방어적 폭력의 정당화라든지 적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을 지키는 것처럼 이제 된 상황에서 제가 이제 반공, 안보, 방어적, 폭력적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게 대단히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는 한 발 나아가서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뭐 이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저는 뭐 현실하고 상관없이 개념을 좀 분석해서 과연 우리가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평화라든지 통일 같은 것을 뭐 민족이라든지 인권과 같은 어떤 허구적인 실제인 것 같아요. 이 개념 자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허구적 실제를 믿게 되면 그 대단한 힘을 갖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었는가. 하나의 허구적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김영삼 발표에 보면은 생각보다는 좀 적은 것 같긴 합니다만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보고 진정으로 그렇게 믿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니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지 만일 그렇다면 왜 그렇게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일까? 또 아니면은 강력한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래서 과연 저분들이 통일이 될 거라고 믿는 거가 현실적으로 또 믿는다고 될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 통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히 강한데 남과 북은 통일을 지상가치로 설정을 하고 남북이 함께 만든 공동선언서에도 보면 통일을 결의의 열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발짝 뒤로 가서 보게 되면 동상이몽이 아니겠는가.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얘기하고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로 통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과 평화가 함께하기가 어렵겠다. 오히려 통일을 이야기하는 한 평화는 멀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통일을 얘기하니까 남쪽은 북한한테 먹힐 것을 우려하고 또 반대로 북한은 남쪽에 먹히는 것을 우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버려야지만이 진정한 평화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얘기할수록 통일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통일을 지상가치로 설정해 놓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 강력하게 역사적 관점에서 통일을 얘기하시는 분이 고려대학 교수로 계셨던 통일민족국가라고 하는 그걸 지상가치로 내세운 분이 강만길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분단시대 역사인식을 써가지고 80년대부터 대단히 어떤 그 역사의 어떤 그 과제가 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제를 이끌어 가신 분인데요. 이 강만길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기, 2기, 3기로 나뉘 우리 근대사를. 그래서 1기를 자율적 근대화와 국민국가의 건설이 실패해서 식민지로 전락을 했고 2기는 해방 후 민족 통일국가 건설을 실패했다. 그래서 제3기에서는 분단이 고착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식민통치에서 벗어나는 것 해방이죠. 이것이 제1의 과제였듯이 분단시대 과제는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민족국가의 실현이
어느 것보다도 우선을 해야 된다. 이 분단 극복을 위해서는. 그래서 강만일 교수는 뚜렷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70년대, 80년대에는 이제 대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학자가 강만길 교수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특히 이제 386 세대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보게 되면 많이 나와요. 분단의 문제점에서 나쁜 것을 잔뜩 갖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읽으면 야, 이 분단이 나쁜 거다. 분단은 극복돼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단의 문제점을 교과서에는 대단히 부각시켜서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분단의 문제점보다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의 이점도 저는 상당히 누렸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남한이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분단을 잘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단의 이점도 많았다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단의 어떤 이점이 아니고 분단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부각시켜서 통일의 당위성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일론은 아주 좋은 거예요. 통일, 분단이 극복한테는 대단히 좋은 상태로 기술을 하고 있고, 이건 교과서는 그런 게 아니고 교과서가 어떤 의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통일 문제 이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통일부에서 나온 책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돼야지만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통일 한국의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그래서요. 교과서에서는 거의 뭐 남한의 가치예요. 북한의 가치가 아니라 평화, 자유, 인권, 정의, 뭐 자주적인 민족, 정의로운 복지국가, 자유로운 민주국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통일의 미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뭐 우리 김명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바람직한 통일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이게 좀 막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되게 추상적으로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교과서는 두 개의 정부가 하나로 합치는 것도 통일이고 제도가 통합되는 것도 통일이고 남북한 주민의 마음이 하나로 묶이는 것도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일 문제에서는 지리적 측면,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정치적 측면의 통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체제의 단일화. 이건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의 헌법,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국가. 뭐 이것을 통일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헌법학자 이효원 교수도 서울대학에 단일한 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갖는 것이 통일이다. 그리고 이것에 기초해서 공통된 법률 체계를 갖는 것이 통일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진 교수는 남과 북이 사회민주주의로 수렴해야 된다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건 대단히 현재 두 체제가 불가 공약적이기 때문에 만날 지점이 없으니까 이제 임 교수께서는 남한과 북한이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수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수렴 이론이죠. 그래서 현재 남북의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일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면진 교수께서는 수렴론을 내세우고 있는 이것도 대단히 막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면진 교수는 제 발표 자료에 있듯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는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서 이제 남한과 북한의 헌법, 조선노동당 규약에 나타난 통일 관련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이 통일은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한에서 헌법 전문에 평화적 통일을 역사적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1972년 헌법 전문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재헌헌법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 공고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980년 헌법 전문에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87년 헌법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서 정의 인도 동포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하는 것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게 되고요.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헌법 4조에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통령이 선서할 때도 그 얘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미션으로 부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헌법에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은 헌법을 충실히 따라야 되니까 통일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헌법도 똑같습니다. 헌법 구조에 보게 되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구의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감 쭉 나가다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걸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한다. 이거 대단히 강한 개념이에요. 노력한다 정도가 아니고 투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노동당 규약에는 대단히 더 강력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남한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괴뢰도당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970년 노동당 규약도 그렇고 2010년 규약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성명도 보게 되면은 이게 참 묘한데요. 전부 조국 통일을 제일 앞세우고 있어요. 7.3안보 공동성명도 그렇고 1991년에 나온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도 평화적 통일, 조국 통일에서 계속 통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1992년도에 나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거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죠. 여기서도 여전히 평화 통일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나온 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이 만난 겁니다. 여기에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결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그래서 통일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양쪽에서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통일을 위한 선언. 2007년도에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났던 데입니다. 거기도 자주 통일이 나오고 2018년이 최근이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도 여전히 통일, 자주 통일 이런 이제 판문점 선언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조금 이제 이 결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에 나온 9월 남북 공동선언에도 통일로 이어갈 것을 이런 말이 나오고 하다못해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도 똑같이 통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한중우호협정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북한하고 중국이고 조선하고 소련, 그 다음에 조선하고 러시아의 친선이 2000년도죠. 거기도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속내는 다 다르지만은 이 통일을 앞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남북한 평화정책, 이 통일을 비교하는, 이건 우리 선생님 다 말씀하셨고, 그건 뭐 평화통일 이해 보시면은, 평화통일 이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제가 미리 드린 자료에는 좀 더 읽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현실을 고려한다고 보면은, 저는 이 남한의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일정부보다는 북한의 일민족 일국가 이제도 이정부가 좀 더 현실성이 높고 좀 더 저는 정직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물론 북한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변화시킨 그 계기가 된 것은 1990년대 초에 그 동구가 무너지면서 나왔습니다. 조금 이제 이런 유연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한의 통일의 일체제 일정부보다는 북한이 얘기하는 이제도 이정부 형태가 현실성이 좀 더 높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남한보다는 하나를 합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그대로 공존시키자는 게 이제 북한의 전략이죠. 물론 이제 2단계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 다음 단계는 북한은 이제 공산화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겠죠. 그걸 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명문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또 통일정책 쭉 나오고 이런 데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통일을 계속 얘기하고 만나서도 통일을 얘기하면서도 군사분쟁과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1958년도부터 쭉 나와 있는 겁니다. 67년, 68년, 최근에 본다고 하면은 99년, 2008년, 2010년, 이런 이제 분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서 이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는 또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좀 남한이 주목해 봐야 되는 건데요. 현재의 북한 교과서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그 데이터 제가 발표한 자료에는 적어놨습니다만, 북한의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교과서예요. 그래서 북한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겁니다. 우리는 홍익인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노골적으로 정치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상당 부분은 주체사상이라든지 체제하고 관련된 그 교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교육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교과서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 반대 투쟁을 해야 된다. 지주, 자본가 등의 착취계급과 착취제도의 혼성, 포악성을 고발해야 된다. 남조선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교양해야 된다. 이것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현재 교과서예요. 그 다음에 이런 제목이 그대로 나와요. 정오는 운수에게 하면서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폭력적인 언어, 정오심을 안고 그놈들을 반대하여 간결히 투쟁할 때 귀중한 우리의 행복과 미래, 사회주의 제도를 지켜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나를 이어 쌀 수 없는 은수놈들, 우리 한 상에 밥 같이 못 먹는다는 얘기, 겸상 못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 정도로 지금 북한은 남한이라든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수적이고 악랄한 만행을 저지른 이 은수놈들을 끊임없이 정오하고 간결히 해서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덕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도덕은 다르죠. 그리고 조국 보위는 최대의 애국이다. 이런 것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 북한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은 이 남한이 통일을 이야기할수록 북한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근에 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북한으로 보면 상당히 불쾌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을 상당히 멀리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굳이 북한을 고려한 그런 대화법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통일이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없는 남북 관계를 실제로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1999년도에 5월 5일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CNN 회견에 기조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북의 정전체계를 남북간 평화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이 서로 오가며 서로 돕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이게 평화체제 유지인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얘기하는 통일 없는 통일 효과, 이 개념하고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베를린 대학에서 이제 2002년도에 강연을 하셨을 때 하신 얘기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 정책은 당장 통일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화 공존을 추구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이 북한으로 보면 대단히 이제 불쾌한 얘기인데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 경제 회복을 돕는다. 국제적 진출에 협력한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부탁한 게 대남 도발 무력을 절대로 포기해라. 핵무기 포기에 대한 약속을 준수해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야망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현 단계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 종식과 평화협정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도와주겠다. 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말인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북한은 전 제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북한의 어떤 자존심을 대단히 건드리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상황. 물론 이제 남쪽을 향하거나 뭐 우리의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향해 사는 얘기로 저는 듣습니다만 북한이 들으면 대단히 불쾌한 얘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연설을 하셨어요.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 묵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레짐 체인지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 공영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는 먼 미래가 되겠죠.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뉘앙스로 보게 되면은 통일이라는 말을 버리자. 뭐 이런 이제 마음속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가 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흡수 통일을 추구한다고 해서 흡수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지금 대충이 돼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 마치면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만은 통일 없이도 통일 효과를 저는 누릴 수 있다고 봐요. 90% 이상, 거의 95% 정도는 통일이 없이도 통일이 되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통일 없는 통일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평화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통일을 버려야 된다. 통일은 평화의 적일 수도 있겠다.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통일 없는 통일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갈등이한 얘기를 또 다른 이제 맥락에서 이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뭐 이 적극적 평화보다는 소극적 평화 정도가 남북 간의 평화로는 적합하다. 갈등이 얘기하는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인 폭력인 군사적 충동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평화를 얘기할수록 북한하고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북한은 적극적 평화를 절대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어렵고 저희 어떻게 보면 사고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건 뭔가 하면요. 북한은 얼음공화국인 것 같아요. 얼음공화국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뭐 교류를 하자, 공존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북한이 열리는 순간 북한은 녹아버린다는 거죠. 이 공포를 김정은이 갖지 않아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평화의 장이 열릴 터인데 북한은 여전히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사자라든지 육자가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 얘기도 여전히 불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북한을 뭐 공격하거나 남한과 미국이 이 정도는 보장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북한, 남한이나 미국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개방을 해가지고 어떤 내부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걸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이 북한이 얼음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재는 뭐 계속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려운 것 같다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그동안 온갖 그 고난을 물리치고 만든 게 핵인데 그거 과연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다른 어떤 공부할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 중동을 조금 읽어봤는데 거기에 비하면 참 이 남북 관계는 양반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떤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쪽에 이제 발칸반도라든지 이런 곳에 비교하면은 남한은 대단히 안정된 상태다 남북 관계가.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변화를 줘가지고 요동치는 것이 과연 좋은 쪽으로만 갈 것인가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남북 관계의 어떤 그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할 때는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 뭐 이제 이게 정치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헌법에 명기되어 있으니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통일이라고 하는 그 픽셔널 리얼리티를 너무 부각시켜서 그걸 뭐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뭐 평화경제학이라든지 마치 무슨 북한하고 관계만 개선되면은 이 남한에서 런던까지 가고 뭐 러시아를 거치고 이런 얘기들이 다 일종의 그 판타지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상당히 흐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거가 소위 말하면 정치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정치적으로 옳음의 이 얘기는 아니죠. 여전히 정치적으로 옳고 도덕적으로 옳으려고 하면 통일을 얘기해야 되고 통일이 되면 우리가 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수용 가능성이 적은 가슴을 울리지 않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것저것 조사한 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제가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이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